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환절기 건강관리를 잘 못해서 좀 고생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영상을 좀 쉬었는데요. 이제 조금 살만해졌는데 아직 목소리가 온전치 않으니까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금리 인하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미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는 게 댓글을 보다 보면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죠.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 있는 상태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한 금리 인하와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같이 병행이 됐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 큰 폭의 자산 시장의 급등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이 금리 인하를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데요. 사실 이렇게 된 부분에는 투자 시장과 언론의 역할이 되게 큽니다. 그동안 긴축의 기간 동안 특히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높이면서 당장 금리만 내리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 마냥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이고 투자시장으로 돈도 계속 흘러들어오게 만들면서 투자시장을 계속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과거와 구조적으로 많이 달라진 변수는 무시한 채 금리라는 이 녀석만 내리면 내수 경기도 부양할 수 있고 가계와 기업을 짓누르고 있는 이 부채 압박도 줄일 수 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다시 활기를 띨 수가 있다고 하면서 마치 금리만 내리면 모든 걸 다 아울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금리 인하를 무슨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왔거든요. 이자 부담이 덜해져서 소비와 투자도 늘고 고용도 괜찮아지고 그래서 경기가 회복하고 상승한다는 1차원적인 논리로 이야기를 했었죠. 네. 금리 인하를 마치 지금 처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황금 열쇠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들도 금리 인하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금리 인하만 기다려왔고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이번 이창용 하는 총재도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총재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 촉진도 금리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만 하면 당연히 모든 대출의 금리가 하락하는 걸로 거의 세뇌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하는 총재도 이야기했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 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데는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 자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이 부분은 불가피한 문제로 본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지만 직접적으로 민간에 돈을 빌려주는 건 시중은행이죠. 시중은행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부동산의 대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부동산 쪽 대출 규모를 줄이려고 기준금리는 인하가 됐지만 은행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의 부동산 대출 금리는 오를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쵸. 얼마 전 기준금리를 내린 하는 총재도 부동산 대출 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이 상황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당장 이것만 보더라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고 무슨 법칙처럼 모든 대출금리가 다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무슨 겨울 날씨를 여름 날씨로 바꿀 만한 그런 대단한 호재가 아니고요. 다가올 겨울 날씨를 대비해 패딩을 껴입는 그런 개념 같은 거예요. 패딩을 껴입었다고 해서 겨울이 겨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건 맞죠. 네. 아무튼 그동안 투자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금리 인하 기대감 하면서 대중들을 세뇌시킨 것과는 다르게 막상 이번에 진짜 금리 인하를 하니까 이게 지금 기존에 생각하던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제 회복의 신호로 여겼지만 사실 이번 금리 인하의 진짜 의미는 뭐냐? 침체에 대비하는, 침체를 인정하는 그런 신호로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뭐냐면 금리 인하를 하고 실제로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경기 상황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몸으로 했단 말이죠. 당장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금리 인하를 호재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듣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제 말에 동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이야기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 많이 착각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 기억 속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이 금리 인하를 크게 보면 먼저 첫 번째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그리고 지난 팬데믹 때인데 이때 당시 급진적인 금리 인하와 더불어 대규모의 양적 완화가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금리 인하만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로 재정을 풀었고 중앙은행이 시중의 부실 채권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매입해주다시피 양적 완화도 동시에 진행했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큰 폭의 정부 재정 확대,
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 완화까지 총 동원됐던 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팬데믹 때인 겁니다. 참고로 양적 완화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시중에 금융권에 깔려있는 이 부실 채권들을 없던 걸로 해줄게 하는 식으로 중앙은행이 다 사주는 겁니다. 물론 아무 채권이나 다 사주는 건 아니지만 양적 완화 때는 사들여주는 그 채권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푸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융권에서는 기존에 안고 있던 부실 부담을 이제 덜 수가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에 돈을 쉽게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부실 채권이 많으면 부담이 많이 되니까 신규 대출도 잘 안 해주는데 부실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가버렸으니까 이제 부실 부담이 덜하니까 대출도 잘 해줄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렇게 대출 문턱을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그동안 부실 채권을 크게 늘린 금융권의 잘못을 없던 걸로 해주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욕도 많이 먹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정부도 내수 경기 살린다고 큰 폭의 재정 확대를 하면서 보조금이니 지원금이니 하면서 현금도 살포하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면 시중에 이제 돈은 늘어나게 되고 단기간에 자산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두 번의 이 금리 인하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을 굉장히 강하게 겪다 보니까 이게 우리 기억 속에 금리 인하를 하면 자산 시장의 호황, 경기 과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임팩트 있게 머릿속에 각인이 깊게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치 조건 반사처럼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양적 완화를 한 것 마냥 그렇게 많이 착각하게 된 거죠. 금리 인하 이꼴 선물처럼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럼 뭐 실제로 양적 완화를 하게 된다면 이게 호재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가능은 하죠. 그런데 현재는 이전과 같은 그런 대규모 양적 완화를 동반한 그런 급격한 금리 인하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금리 인하를 하고 양적 완화도 같이 하는 게 어렵다 이거죠. 그쵸. 일단 기본적으로 0%대까지 금리를 내릴 만큼 다 내리고도 그걸로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양적 완화인데 지금의 금리 인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양적 완화로 효과 보고 팬데믹 때 더 과감하게 하다가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까지 개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현대적인 의미의 양적 완화는 그렇게 역사가 길지도 않고 몇 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1990년대 말에 이미 금리를 0%대까지 내린 일본이 금리를 더 내릴 수 없으니까 처음으로 양적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미국이 금리를 0%대까지 내리면서 그때 양적 완화를 했죠. 실은 그때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널리 알려졌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양적 완화의 부작용이 크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인플레이션 말하는 거죠. 그쵸. 상식적으로 그렇게 갑자기 돈을 풀어 제껴서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되면 당연히 물가 급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인플레이션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게 이유는 많은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인플레이션을 막는 역할을 크게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공급망 문제라든지 지정학적 갈등 등 비용 상승 압력을 초래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만연하게 만들 거라는 그런 비판을 들으면서도 2008년 눈 딱 감고 대규모 양적 완화를 해보니까 물가 급등도 없고 나름 빠르게 위기 상황을 모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요걸 경험으로 자신감이 커져서 그랬는지 팬데믹 때는 2008년 때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양적 완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는 부작용은 다 터져버렸어요. 수습이 안 될 정도로 물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잡는 데만 3년이라는 기간을 보냈고요. 이것도 정확히 말하면 물가 오르는 속도가 잡힌 거지 이미 물가는 너무 올라버려서 소비 둔화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부채가 무분별하게 증가하면서 금융권에서는 연체가 급증하고 신용불안 문제가 시한폭탄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양적 완화의 부작용을 제대로 경험했고 아직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그런 대규모의 양적 완화는 같이 동반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제 과거처럼 대규모로 양적 완화를 하는 건 어렵죠. 설령 꼭 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은 사실 양적 완화 말 꺼낼 상황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마치 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선물 받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원래 선물이라는 게 포장지를 뜯기 전까지가 기대감이 최고조일 때입니다. 포장지를 뜯는 순간 이제 그때는 그 모든 기대감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나와야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고요. 대부분은 포장지를 개봉하는 순간 오히려 기대감에 못 미치는 선물로 속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동안 시장에 깔려있던 금리 인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이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서 앞으로 기대감이 더 증폭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뜯은 이후에 그 안에 들어있던 침체를 점점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린 뒤로 실제 지금 나오는 기사들을 보더라도 좋은 기사들보다는 앞으로 점점 더 안 좋아질 걸 알려주는 내용의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57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폐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만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난 8월에 신청된 경매 건수는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빌라나 오피스텔의 경매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파트 경매, 상가 경매도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연체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 이제는 신용점수가 950점이 돼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죠. 지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와는 별개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 이번 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한 달 전보다 전부 다 상승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면 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대신에 그동안 기업 대출을 크게 늘렸는데 근데 거기서 지금 부실 채권이 급증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은행들이 하반기부터는 대출을 빠르게 늘리기보단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뭐 지금 가계 기업들 대출 전체에서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기고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사실 경기 회복의 기대감과는 거리가 멀고 그동안 늘려놓은 부채 문제가 경매, 연체, 폐업 등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침체가 시작되고 있는 현실들만 계속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장기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리 인하를 하고 재정을 풀고 하더라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개인한테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70kg 나가는 성인이 10kg의 무게가 나가는 배낭을 메고 있다고 칩시다. 지금까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무게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어느 순간 몸무게가 줄어 50kg이 됐어요. 체중이 주는 과정에서 근육량도 줄었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같은 배낭을 메려고 하니까 이게 10kg의 무게가 예전에 그 10kg의 무게가 아닌 겁니다. 배낭의 무게, 10kg의 무게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실제 느끼는 무게는 전혀 다른 거죠. 요거랑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저희가 그동안 할 수만 있다면 부채를 계속 줄여라고 한 이유가 일반적인 경기 상황일 때의 부채랑 침체기 때 가지고 있는 부채는 빚을 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게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부채로 잡혀있는 그 숫자가 같다고 해서 빚의 규모가 같다고 해서 체감되는 그 압박감도 다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침체 때는 가계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신용경색 등으로 돈 자체가 귀해지는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금액의 빚이라 하더라도 압박감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은 유지할 수 있었던 빚이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얼마나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두가 위기감을 느낄 만한 사건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 부정할 수 없는 긴 침체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그나마 버티며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금리 인하만 했을 뿐입니다. 0.25% 그거 달랑 내렸을 뿐인데요. 그거조차도 당분간은 동결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켜보겠다고 하고 있죠. 왜 기준금리를 내리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금리 내렸다고 좋아하고 기대할 일은 아닙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본업에 충실하고 이제는 시간적으로 좀 어렵지만 부채를 줄일 수 있다면 줄이고 만기 짧은 부채, 이자 높은 부채들 우선순위로 해서요. 그리고 목돈 가지고 있기. 대출 잘 나올 때야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 필요한 것보다 몇 천만 원 적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 몇 천만 원 부족해서 안 팔아도 되는 집 팔고 차 팔고 해야 하는 그런 더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 계속 생각해 주시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